대학연구원 밀착형 정책개발팀을 구성하여 새로운 여성 IT 정책과학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IT 신산업의 전인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성 IT 정책 개발의 새로운 국민점이 되어서 더 나은 미래를 견인하는 여성 IT 국가 육성이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구성된 여성 IT 정책 연구팀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우리나라 IT 정책을 선도하기를 바라며 더불어 여러 다른 여성과학 단체와 함께 협력하여 활동 영역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행사에 관심을 보여주시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성 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영 의원님 또 우리 가장 여성 친화적인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께서 여성 친화적인 거 어떻게 아셨나요? 제가 이 자리에 오면서 우리 성희경 의원하고 국회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위원회에 제가 또 간사도 하고 그런 인연으로 오늘 무엇보다도 여성 친화적인 제가 한 18년 전에 노동부에서 여성 정책과를 했습니다. 차관님 어떤 행동을 주시고 여성 일자리 어떻게 늘립니까? 여성 고용 오늘 말씀 중에 저한테 너무 익숙한 용어들이 많습니다. 그 20년 전에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IT 시대에는 여성이 남자보다 훨씬 더 경쟁력이 한 예가 뭐겠습니까? 핸드폰 문자 보내는 시대가 남자들은 1분에 한 몇 자 보낼까요? 여성들은 지하철 타면요 400자 500자 보내요. 제가 그걸 보고 정말 이제 여성시대다 이런 말씀을 드려주시고 제가 또 저희 집사람 아이도 워킹맘하고 있고 저희 딸이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여성 일자리, 여성 취업 관심을 갖고 함께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오늘은 IT 쪽에 여성 기업이 있고 학자님들 계시니까 저는 또 법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법안이 우리 법치를 가기 위해서 법사에서 제가 힘을 모아서 AI 혁명에 따른 여성 일자리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세계 최대 규모의 여자대학인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여성 IT 전사를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 그 신선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재 양성의 최종 목표는 결국 채용 시스템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채용 시스템의 혁신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무원 채용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김영희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런 다음 여성 IT 전사를 키울 비상한 전략들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스트 정보문화원장님이신 문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전략을 구현하는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지훈이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실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지난 3월에 그 어려운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에 선정이 되신 이화여자대학교의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에 대해서 부단장님을 맡고 계신 컴퓨터공학과 이민수 교수님께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융합 소프트웨어 이화여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그 자리에 참석을 해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미션을 갖고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희가 제안을 했고 사실 이제 선정이 돼서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4년간 지금 사업에 지원이 되고 플러스 2년 추가로 선정이 되면 총 6년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기간 동안 4차 산업혁명에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과기정통부에서 지원하는 상당히 미국에서는 메모드급 사업인데요. 한 4년 처음에 그 지원하면서 총 70억을 지원을 받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년 더 받게 되면 총 한 110억 정도의 규모가 되는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35개 대학이 수행을 하고 있고 올해 국내 5개 대학은 올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신규로 지금 들어간 상태고요. 저희 그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의 영역을 보면 한 5개 정도의 그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해서 기초 소프트웨어 교육과 그 다음에 융합 전공을 진행을 하는 그런 2가지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전공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전공 심화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굉장히 그 어떤 기업들과의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산학 협력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저희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의 여러 가지 그 역량들을 또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어떤 가치 확산의 그런 영역이 또 있습니다. 먼저 그 오늘 말씀드릴 그 각 영역 중에서 저희가 어떤 인공지능의 어떤 그 교육 내용들을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그 전교생 대상으로 기초 소프트웨어 교육을 진행하는 부분은 상당히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봤을 때 아마도 그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저변 확대, 그 다음에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소프트웨어를 앞으로 필수적인 도구로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환경에서 분명히 좀 중요한 교육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총 6학점 정도를 필수 졸업 학점으로 저희가 내년 입학생부터 이렇게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외국의 명문 대학들을 보면 대부분 교양 과목 중에 가장 인기 있는 과목이 뭐냐 봤을 때 상당수가 이런 그 IT 쪽 컴퓨터 과목이라든가 또는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이 인기가 끌면서 머신러닝 과목이라든지 이런 과목들이 굉장히 그 교양으로서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고 저희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IT에 대한 그 요구들이 굉장히 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6학점을 기본으로 학생들이 이수하고 졸업하도록 그렇게 내년 학생들부터 하려고 합니다. 이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저희 컴퓨터 공학 전공에 보면은 복수 전공으로 요즘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굉장히 자기의 전공 이외에 어떤 융합적인 그런 소프트웨어 역량을 갖추고 싶은데 어려운 점이 뭐냐면 저희 컴퓨터공학 전공의 모든 전공들을 필수적으로 좀 이수해야 돼서 굉장히 많은 학점들을 수강해야 되고 많게는 어떻게 하면 2년 정도 더 늦게 졸업을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해소를 해줘야겠다. 그래서 융합 전공에 대한 부분이 또 저희가 굉장히 좀 노력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맞춤형으로 저희가 제공하는 어떤 과목들을 수강을 하게 되면 그 과목들을 통해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그런 복수 전공 형태의 새로운 전공을 가지고 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외국의 그 명문 대학들 보면 소프트웨어 플러스 X 이런 그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X 주전공에다가 소프트웨어를 맞춤형으로 한 10과목 정도 들으면 본인의 전공 이외에 소프트웨어 관련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X 플러스 소프트웨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제공을 하고 또 이제 각 학과별로 조금 더 어떤 융합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반 맞춤형의 어떤 저희가 제공하는 10과목 외에 융합된 그런 몇 개의 과목들을 내놔서 이걸 프로그램을 또 새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학과 전공과 융합된 그런 형태의 전공 특화형 융합 전공을 X++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또 같이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그 비전공자 대상으로 그런 프로그램들 이외에 아무래도 이제 또 전공자 대상의 그 소프트웨어 교육을 굉장히 좀 강화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좀 생각하는 부분은 전공 트랙을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좀 구성을 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학생들을 지도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어떤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 전공에서도 이제 제안하는 트랙들은 크게 이 세 가지 정도를 지금 일단은 초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트랙, 그리고 스마트 인터랙션 트랙, 그리고 스마트 블록체인 트랙 이렇게 세 가지를 저희가 일단 셋업을 하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트랙에서는 기본적으로 빅데이터 처리라든지 기계학습 관련한 어떤 기본적인 그런 인공지능의 폭넓은 내용들을 다루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두 개의 트랙은 두 번째는 HCI인데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또 가상현실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상당히 그 컴퓨터와 인터랙션하는 부분을 상당히 인텔리전트하게 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스마트 부분이 사실 어떤 인공지능적인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게임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도 상당히 접목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스마트 블록체인 트랙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아마 가상화폐 관련한 부분을 혹시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이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블록체인 기술이 미래 기술로 각종 여러 가지 협약이라든지 분산 네트워크 환경에서 굉장히 앞으로 많이 쓰게 될 기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인공지능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스마트 블록체인 트랙으로 저희가 학생들을 또 교육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트랙들의 각각의 어떤 인공지능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교육을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요즘 굉장히 중요한 대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공개가 되고 있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상당히 많은 커뮤니티를 구성해서 많은 개발자들이 같이 이렇게 개발에 참여하는 형태의 소프트웨어인데요. 이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각 학년에 걸쳐서 플랜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은 어떤 환경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는 2학년에 가르치고, 이걸 가지고 이제 프로젝트하는 것을 또 3학년에 가르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까지 해서 4학년까지 전반적인 교육력이 오픈소스 관련한 소프트웨어를 교육하고 있고, 특별히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다양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학환경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모든 그 학생들이 졸업할 때 산학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기업체와 함께 팀을 이루어서 저희가 산학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것이고, 빅데이터라든지 인공지능, 블록체인 이런 최신 기술들의 주제를 저희가 지금 권장해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서 여러 가지 장단기 인턴십 수행도 상당히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부분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창업이 사실 요즘 새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창업 학기제 같은 것을 도입해서 학생들이 실제로 한번 학교를 다니면서 창업 교육받은 것을 한번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제도적인 지원들을 하려고 합니다.
서대문구에는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이 그동안 없었고 이제 저희가 처음인데 서대문청과 MOU를 진행해서 여러 가지 저희 학생들의 어떤 소프트웨어 교육, 봉사단을 구성해서 서대문구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필요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학교라든지 또는 소외대지라든지 이런 쪽에 다양한 그런 소프트웨어 교육을 좀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건 또 여고생 경진대회라든지 그런 다양한 청소년 창의, 소프트웨어 창의 코딩 캠프 이런 것들도 통해서 소프트웨어 중심 이야기에 같이 확산하는 아마 저희가 할당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것으로 간단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민간과 정부 사이드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차이점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제가 임용할 당시에 신문이나 이런 데 발표된 부분이 정부에서 인사혁신처에서 진행하는 첫 여성 헤드헌팅 공직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보도가 됐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정부 헤드헌팅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약 2015년부터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2015년부터 진행을 하면서 남성 공직자들은 헤드헌팅이라는 프로그램에 인해서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하고 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약 33명이 저 이전에 임용이 됐더라고요. 근데 제가 2017년 2월에 임용된 게 여성으로서 처음이었고 약 2년 정도의 갭이 있고 그간의 앞부분에 이제 33명의 남성분들이 있었는데 물론 왜 원인이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는지는 제가 파헤쳐 보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그 남성 위주의 어떤 사회에 대한 그런 공직 문화도 아마 한몫을 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여성 인력 중에서 정말로 전문성이 있고 헤드헌팅을 할 만한 인력들이 그렇게 풀이 많지 않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됐습니다. 제가 2년 4개월 동안 공직에서 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차이점을 느끼고 공직에서 이게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열심히 일을 하시고 그렇지만은 조금 제가 보는 다른 시각에서 보는 이렇게 사물을 보고 일을 하는 방식을 보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오늘 사실은 이제 여성 IT 관련한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는 좀 더 근본적으로 IT 인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 또 공직에서의 또 채용 변화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의 채용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잠깐 이 차트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굉장히 많이 보셨던 차트일 것 같습니다. 스위스 최대 은행인 UBS가 2016년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그런 그 세계 경제 포럼에 대한 연차회의를 앞두고 각 나라 139개국 나라를 평가해서 4차 산업혁명의 적응 준비를 평가한 겁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는 25위를 했는데요. 그 25위라는 거에서 의미하는 거가 사실은 5가지를 평가를 합니다. 그 5가지는 첫 번째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입니다. 그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우리나라는 83위입니다. 두 번째가 법적 규제입니다. 리갈 프로텍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저희가 62.25점을 받습니다. 굉장히 낮은 점수입니다. 이 두 개는 굉장히 낮은 점수입니다. 나머지 3개가 교육 시스템, SOC, 그리고 기술 수준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 3개 부분에 대해서는 19위, 22위, 23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41점 정도를 받아서 전체적으로는 25위를 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리갈 프로텍션이라는 거 그리고 요동시장의 유연성이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거는 정부의 몫이고 또 정치의 몫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분발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17년 세계경제포럼 그리고 국제경영개발대학원에서도 평가한 거는 13위, 19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대통령 직속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었고 거기에서 아이코리아 4.0이라는 정책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아이코리아 4.0이라는 거는 그 아이가 얘기하는 4개는 지능, 혁신, 포용, 통합, 소통에 대한 부분이고요. 여기서 다 인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거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0이라는 이 브랜드 끝에 붙은 거는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4개의 아이 그리고 밑에 있는 4개의 전략을 의미합니다. 4차 산업혁명 우리가
저는 비전은 사람 중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는 거고, 그리고 진흥화 혁신 프로젝트를 12대 진흥화 혁신 프로젝트를 구현을 하면서 산업을 혁신하고 또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반 동력으로는 지금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성장 동력에 대한 기술력을 확보하겠다. 그리고 산업 측면에서 보면은 산업 인프라나 생태계 조성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사회적인 변화에 있어서는 미래 사회에 대한 변화 대응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을 대응하기 위해서 각 부처에서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에 대한 정책을 보고를 한 내용입니다. 14개 부처가, 주요 부처가 각각 얘기를 했는데, 대표적으로 국토교통부의 스마트 시티랄지 자율주정책, 드람, 과학기술정보통부의 데이터 기반 가치, 저희 행정안전부의 정부 시스템 서비스 클라우드 전환, 각각의 정책들이 있는데, 이 모든 정책들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공무원들의 고도화된 전문성이랄지 정책에 대한 어떤 그런 인사이트,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오늘 사회 변화는 상당히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로봇 약사라는 얘기도 있고 인터넷 안경, 그리고 생산성 변화에 놓고 보면은 저희가 자동차의 3D 프린터나 이런 것들을 도용함으로 인해서 그 전에 모래 주형으로 분석 프로토타입을 만들 때 약 10주간이 걸리던 것들이 현재는 이제 3D 프린터로 하나의 기계에서 일주일에 수백 개의 주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생산성의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변화는 빠르게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는 거고, 이러한 변화를 인지하고 여기에 빠르게 대응하는 그런 능력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사회의 변화에서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 영향 다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긍정적 영향이라고 보면은 온디맨드의 경제 또는 어떤 공유 경제, 또 AI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난리지나 지식 기반의 이런 부분들이 보편화된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소득 증가와 삶의 질의 향상도 기대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기존 일조리가 소멸되지만 이거는 부정적으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새로운 일자리들이 많이 창출이 되고, 또한 이제 한 가지 저희가 좀 더 항상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기술 격차 확대에 따른 계층이나 국가, 지역 간의 불균형에 대한 부분들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앞에서 보셨던 여러 가지 정부 사이드에서 변화나 우리의 사회의 변화를 놓고 봤을 때 우리한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농경사회에서의 힘센 농부, 그리고 산업화 시대에서 공장의 노동자, 그리고 정부화 시대에 있어서는 난리지 워커스들이 필요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컨셉추얼 에이지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컨셉추얼 에이지는 개념 있는 워커들이 필요하다 그러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020년에 우리가 필요한 역량들을 대인적인 인간인지 능력, 창의성,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빅데이터, AI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많은 공모전을 하고도 있습니다. 우리 대학생 여러분들이 또 와 계시기도 한 것 같은데, 대학생 여러분들이 AI나 빅데이터 공모전에 참여해서 과제 발표를 하고 이러는 것들 제가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해보면 굉장히 기술에 대한 분석이나 시각화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뛰어나게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문제를 정의하는 능력, 빅데이터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기도 하고, 우리가 20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능력이라고 보고 있는 문제를 정의하고 이런 것들을 풀어나가는 능력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나라고 항상 저는 심사평에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필요한 역량에 대한 부분들도 기술에 대한 부분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도 키워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에 대한 4차 산업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사회는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술 그 자체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사회 전반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고, 학교, 산업, 정부 모든 측면에서 패러다임 시프트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산업에서의 변화는 이미 변화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채용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창조성, 크리에이티비티를 강조하는 그런 기업 문화를 만들고 있고요. 도전과 실패를 강조하는 사내 벤처, 이런 부분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교육의 변화,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기술, 아까 우리 이하이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에 대한 변화에 대한 부분, 교육에 대한 부분들도 물론 중요하고 융합에 대한 교육에 대한 변화,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정부 사이드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박희정 정부에서 뭐 주체적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이랄지 인공지능 대학원이랄지 정책이나 규제나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노력이 있고, 사실은 또 더 근본적으로 채용에 대한 변화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혁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4개 중앙부처가 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러이러한 정책을 하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정부 혁신에 대한 부분들은 근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이 정부 혁신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우리 기반 기술인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과학적 행정을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프링거의 저널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정부 의사결정은 효율성이나 투명성, 책임성, 신뢰성, 대국민 서비스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제공하는 데 기여를 하고 정부의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데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고 있고, 저희는 이거를 굉장히 많은 실험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정부 안에서도 빅데이터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전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모든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저희가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8년 12월에 저희 분석 플랫폼에 가입을 하고 실제로 분석을 하고 이런 공무원들이 10만 명으로 넘어섰습니다. 밑에 도표는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2016년부터 17년, 18년 동안 중앙부처하고 지자체에서 얼마나 많은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차트입니다. 16년에 보시면 이 넓은 부분이 중앙부처입니다. 중앙부처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17년, 18년으로 가면서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까지 확산되고 있고, 이 말은 지금 전체적으로 분석 플랫폼이라는 것은 뭐 구글이나 이런 쪽에서 제공하는 것처럼 유저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저희한테 발급받아서 본인들의 민원 분석 서비스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분석 서비스를 지리정보 시스템에 대한 분석 이런 부분들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플랫폼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이미 정부 안에서도 이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과학적 행정을 실현하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정부 혁신을 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보다 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더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재 채용의 변화를 민간 사이드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민간에서는 굉장히 많은 인재 채용에 대한 부분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불특정 다수의 지원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면 고용 브랜드를 통해서 이제 그때는 기다렸지만은 지금은 고용 브랜드를 통해서 우수 인재를 유인하고요. 또 채용 공고나 캠퍼스 리크루팅으로 오프라인 채널 중심이었던 것들도 소셜 리크루팅이나 이런 온라인 채널로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인사부서 위주의 범용적인 인재 선발에서 벗어나서 현업부서 주도의 맞춤형 인재로 가고 있고, 이미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이런 자동차 회사들은 신입사원을 채용하지 않고 상시 채용으로, 공채로 하지 않고 상시 채용으로 다 돌렸습니다. 특히 IT 인재 채용 시에는 코딩 테스트나 뭐 이런 부분들을 실시하고 있고, 또 입사 후에는 지속적인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거가 민간 사이드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입니다. 또 얼마 전에 한국경제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디지털 전략 제안해보세요. DR못은 은행 입사 꿈도 못 꾼다. 그래서 디지털을 알지 못하는 인력들에 대한 거는 인력은 은행에서도 가장 보수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은행에서도 지금 디지털에 대한 기술성, 물론 이제 핀테크랄지 카카오뱅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충격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사회 각각에서 모든 인더스트리에서 디지털 기반 기술이 기반으로 깔리는, 채용에서부터 변화하는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인재 채용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공무원이 돼서 보니까 이제 시간이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실례가 이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공무원들이 어떤 뭐 행정직렬, 전산직렬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행정직렬이라 하더라도 인사, 감사, 회계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저희 원에 왔는데 이분들이 전문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전문성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이 오디트에서 지적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됩니다라는 얘기를 바로 들으면 될 텐데 모든 문제점들을 지적해 놓으면 저희가 스터디를 해가지고 이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라고 하나씩 빼게 되는 겁니다. 또 인사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그 정부 기관에서 지켜야 될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인사팀으로 발령이 났다가 갑자기 어느 날 회계팀으로 발령이 났다가 감사팀으로 발령이 났다가 이런 식의 그 부분들이 얼마나 정부에 대한 생산성을 떨어뜨리는지를 좀 느끼고 있고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미국에 출장을 가면 미국에서는 이렇게 묻는답니다. 어느 과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십니까? 라고 묻고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미국에서 이렇게 공무원들이 출장을 오면은 국장입니까? 과장입니까? 계장입니까? 이렇게 묻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물론 뭐 간단한 얘기이기는 하지만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정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떤 채용 시스템에 현재 뭐 5급, 7급, 9급에 대한 어떤 그 필기시험 위주의 채용 시스템이 좀 변화하면서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전문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구체화되고 이것들이 채용으로 연계가 되고 또 앞서 말씀드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모든 영역에서 각 부처에서 다 이런 디지털 기술에 대한 부분들은 필요한 부분이니 디지털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뭐 이렇게 소양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갖고 가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비자의 반이 여성인데 그 생산 어떤 상품을 만드는 서비스를 만든 사람도 반이 여성이어야 그 요구를 이해를 하고 반영을 할 텐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 그게 뭐 소프트웨어 실리콘밸리에서 큰 화두입니다. 저희 목표 역시도 이렇게 AI 혁명 시대에 여성 인력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우리도 세계적인 서비스 그리고 소비자가 50%인 서비스에 우리도 탄력 있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합니다. 이 그래프는 노동시장에서의 성격차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이 바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62%에서 65%입니다. 여성과 남성의 임금 비율이 지난 2010년 정도 동안 62%하고 65%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 그래프는 제 다음에 발표를 해주신 지은이 실장님 자료에도 또다시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여성 인력은 전체 20% 정도이고 인력은 30% 정도, 임금은 3분의 2 수준밖에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 임금의 증가함이 변동 추이는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난 10년 동안 대비로 이전 바로 앞에 그래프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표에서도 마찬가지로 남자의 임금 대비 증가 수준은 조금 늘어나지만 여성 임금은 똔똔 그래서 오락가락하면서 62%에서 65% 사이입니다. 자, 이게 국제관으로 봤을 때 OECD 회원국에서 남녀 격차가 이 정도 37%.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이렇게 OECD 국가 안에서 경쟁력을 살펴보는데 아마 이 OECD 회원국에서 여성의 임금 격차 37.2%를 이거를 20%까지 갖고 오는 거를 도대체 어느 부에서 주관을 할 건지가 이번 정책에서 그래서 이게 과연 과기부 문제인가, 여가부 문제인가, 아니면 기획재정부 문제인가, 고용부 문제인가, 이거를 다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그냥 버뮤다 사각지대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이거 너무 힘든 문제라 우리 부는 책임 못 지겠다. 여기서 이 숫자가 20% 올 때까지를 책임질 부서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관련 지표 해석 등을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낮은 여성의 임금 수준, 주변에 있는 여성들 보면 대부분 출산을 근처로 해서 잠시의 경력 단절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새는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시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출산 휴가를 1년 정도 안식년과 같이 갖는다든지. 그 다음에 그지만은 아니면은 요새는 보면은 이제 출산 휴가를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자 직원들도 많이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도 아직은 그 부분이 멀고, 그래서 저희가 2차 이 경력단절 여성 기본계획 19년까지 진행되고 있는 게 지속 추진이 절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력단절 여성들의 정책 추진이 계속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 필요성은 이게 AI 특화 여성 IT 경쟁력 증가를 위한 정책을 봤을 때 지금 100세 인생에서 80가지는 전문성을 가지고 확보를 하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지난 2주 동안에 여고를 입시를 갔습니다. 세화여고, 숙명여고를 갔다 왔는데 그래서 세화여고하고 숙명여고를 갔다 왔는데 일단은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에 비해서 이과반이 굉장히 늘었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12반 중에 2반이 이과반이었는데 지금 12반 중에 5반이 이과반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여학생들이 여기 이제 OECD 데이터베이스를 보면은 남학생들뿐만이 아니에요.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이 글이 작아서 안 씁니다만 ICT 프로페셔널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여학생들은 이쪽으로 활동을 하고 싶은데 실제로 카이스트의 비율은 이렇습니다. 학사 15%, 석사 12%, 박사 10%. 이 비율이 지난 10년 동안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제가 대학교를 들어갔을 때 이 비율이 10%였습니다. 10%에서 15% 늘었고, 자, 그럼 계산을 해보시면 학사 졸업을 한 여학생들이 15%, 이렇게 카이스트 좀 빡빡합니다. 다른 대학은 20% 정도 된다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이민수 교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이런 과기정통부의 소프트웨어 중심 사업 같은 걸 통해서 비전공 학생들도 부전공처럼 핵심 과목을 듣고 이쪽으로 취직을 할 수 있어서 실은 IT 분야의 여학생 종사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아직은 15%에서 20% 고지를 못 넘고 있어요. 근데 임금 격차는 30%가 납니다. 그리고 그래서 20%의 인력들이 있는데 이거를 30%로 늘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고등학교를 갔더니 학생들한테 코딩을 해본 사람 손 들어봐 그랬더니 정말 10%가 안 됩니다. 5% 정도. 그래서 제가 code.org를 들어가 봐라. 그 다음에 playentry.com을 들어가 봐라. 그래서 거기에 보면 4세서부터 6세들이 하는 프로그램부터 잘 나와 있는데 아무도 안 보니까 4세, 6세 하는 것부터 해봐라. 4세, 6세 하는 건 뭐 선생님이 보는 것도 아니고 친구가 보는 것도 아니고 창피할 것도 없으니까 가서 해봐라 했는데 그 중에 몇 프로까지, 20%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파이프라인을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넓혀야 됩니다. 지금 10년 동안 대학교 비율이 5%에서 10%이던 것이 10%에서 15%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 업계에는 이미 20%돼 있다고 한다는 얘기는 업계가 되면 사회에 나가보니까 이쪽이 잘 나가고 잡도 많고 그러니까 조금 배운 걸로 이쪽으로 계속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고등학교 때 파이프라인을 넘겨서 20%를 넘으면 실은 사회 나가면 20%가 되지 않을까. 임금 격차가 30%에서 20%, 10%로 줄어들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이렇게 모티베이션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키워드가 이 OECD 격차를 줄이기 위한 걸 어느 부에서 책임을 질 건가. 그 다음에 이 대학교 입학서부터 파이프라인을 넓혀놔야 20%까지 올려놔야 졸업을 해야 사회에 나가서 30%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 여성정보인협회에서 많이 국회, 그다음에 대학 정부 출연 그리고 많은 여성 유관단체와 같이 협력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발표는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지은희 실장님께서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정책 수립의 기준이 될 AI 시대의 여성 IT 인력 현황과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지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앞서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저희 IT 여성, 한국의 IT 여성 인력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혹은 다른 분야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조망을 하고 정책 방향을 얘기하는데 정책 방향이라는 부분은 사실 이제 얘기를 시작하고 좀 속도감 있게 이런 정책을 개발하고 여성의 어떤 성별 격차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그냥 방향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지금 발표 자료가 일부 조금 변동된 게 있는데요. 거기 발표 자료를 좀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 AI 시대라는 부분은 누구도 이제 부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2011년에 소프트웨어가 세계를 먹어치우고 있다라는 그런 앤드리슨의 그런 주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AI가 소프트웨어를 먹어치우고 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AI가 사회 문화적인 부분이나 그다음에 경제적인 부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모든 사람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AI 시대에 우리 여성 IT 인력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어떤 기회가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먼저 AI가 그 경제적인 영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는 논의가 많은데 전 세계적으로 AI를 가장 선진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 수준으로 활용을 하고 투자를 하면 2020년까지 기업의 매출은 38% 이상 증가하고 고용은 10% 이상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산업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매출과 고용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AI가 전 산업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AI 인력에 대한 증가도 굉장히 많고 AI 인력을 많이 확보한 산업일수록 성장하는 산업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좀 잘 안 보이겠지만 전체적으로 2015년에 비해서 2017년에 AI의 스킬을 갖고 있는 인력의 비중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 부분은 소프트웨어 산업뿐만 아니고 전 산업에서도 AI 인력에 대한 그런 스킬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기로 인해서 WEF와 같이 이제 공동 연구한 자료가 있는데요. 지난 5년 동안 가장 많이 증가한 기업과 가장 많이 감소한 기업을 봤을 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가장 많이 증가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감소한 기업은 행정이라든가 뭐 이런 하드웨어 뭐 엔지니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감소한 적도 있고 소프트웨어 분야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나 데이터 분석 분야가 증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인재에 대한 수요가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늘어나고 있는지를 봤을 때 그래서 디지털 인재 중에서 가장 많이 수요가 많은 건 빅데이터 인력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인력, 그 다음에 AI 인력입니다. Y축이죠. 그리고 성장률을 보면은 AI 인력의 성장률이 월등히 높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이 원의 크기를 보면 그 인력의 수인데요. 인력 수가 작지만 성장률은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빅데이터 인력, 그리고 인베디 소프트웨어나 시스템 인력 부분, 클라우드 인력 이런 부분이 굉장히 그 채용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든 인력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지만 그만큼 인력을 공급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 디지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기업들이 얼마나 이 디지털 인재 부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지를 캡제미나이에서 조사를 한 걸 보면은 우선 기업의 디지털 인력에서 소프트웨어 디지털 스킬이 부족하다고 보는 기업들이 50% 정도입니다. 소프트웨어 디지털 스킬은 문제 해결 능력이나 협력이나 이런 부분이고요. 하드 디지털 스킬이라는 건 이제 기술적인 그런 스킬입니다. 뭐 빅데이터, AI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기술적인 스킬이 부족하다고 보는 부분이 51%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디지털 인재가 보유해야 되는 것은 이 하드 디지털 스킬뿐만 아니고 소프트웨어 디지털 스킬까지 많이 경량을 해야 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이 디지털 인재 부족 현상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급속도로 과거보다 더 많이 심화되고 있다. 디지털 스킬 격차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있습니다. 국가별로는 이제 미국이 가장 많이 이제 인재 부족을 인식하고 있고요. 인도나 영국도 굉장히 높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요즘 가장 인재 수요가 많은 AI 인력에 대한 현황입니다. 가장 많은 AI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미국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 인도 이런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가 아직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한 2,000명 정도라서 많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인재 수요는 늘어나고 있고 또 인구 규정학적으로 봤을 때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생산 가능한 인구가 많이 죽습니다. 생산 가능한 인구가 죽다는 것은
디지털 친화적인 청년층 인재 유입이 많이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또 이런 그 인구 구조학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느린 디지털 스킬 전환을 빠르게 해야 되는데 그 속도가 아직은 많이 느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디지털 인재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로 이제 접어드는데요. AI가 우리 그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하는 논의를 이제 재작년부터 많이 했고 굉장히 비관적인 전망을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는 뭐 AI가 일자리를 대체한다는 것보다는 대체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논의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논의 중에서 이제 그 여성 인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프레이 앤 오스먼이 그 AI 자동화가 그 직업의 그 대체 가능성에 대한 리스크 비중을 했는데 이 부분을 고용률과 같이 비교를 했을 때 대체적으로 이제 그 리스크 비중이 높은 게 이제 식음료라든가 뭐 이렇게 유통 쪽이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은 상대적으로 이 리스크 대체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여성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여성의 비중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여성의 비중을 좀 높이고 이렇다면 미래의 우리 그 여성 IT 인력에서의 일자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성이 경제 참가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여성의 대학 졸업자가 50% 이상을 차지하는 정도로 사회에 대한 어떤 참여율이 굉장히 높은데 실질적으로 노동 현장에서는 그만큼 그게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뭐 진출은 많이 하지만 노동 현장에서 참여하는 비중은 굉장히 낮은데요. 물론 이제 죄송합니다. 전 산업으로 볼 때는 42.5% 정도이지만 IT나 STEM 분야는 훨씬 더 열악한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여성의 경제 참가율을 또 보면 52.7%입니다. 남성에 비해 굉장히 격차가 크고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도 좀 아직까지는 많이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WEF에서 매년마다 글로벌 성별 격차 지수를 이제 공표를 하고 있는데 2018년에 우리 한국은 149개 나라 중에서 115위를 차지했습니다. 굉장히 낮은 그 리스크 위치이고요. 글로벌 그 평균보다도 굉장히 낮은 위치입니다. 여기는 110위는 일본이고요. 미국은 52위, 그리고 영국, 핀란드. 근데 이렇게 글로벌 성별 격차 지수는 크게 이제 4가지 부문으로 보고 있는데 뭐 경제적 참여나 기회 부문 경제적 참여나 기회 부분, 교육적인 성취, 그리고 뭐 이런 그 의료, 정치적인 권한 확대 이런 부분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경제적인 참여 부분이 124위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얼마나 낮은지 어떤 상황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스템 분야의 여성 대학 졸업자의 비중이 39.3%입니다. 데이터가 지금 현재 과거 2014년 기준 데이터인데요. 조금 비중이 높아졌다 하더라도 굉장히 낮고요. 특히 이제 그 각 전공별로 여성의 비중을 보면은 교육이나 뭐 헬스케어 이런 쪽은 70%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스템 분야는 굉장히 낮고요. 그 중에서도 자연과학 분야 쪽이 50%지만 여기 뭐 바이오 쪽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엔지니어링이나 ICT 분야는 굉장히 낮습니다. 특히 ICT 분야는 19% 정도이고요. 이게 글로벌 수준으로 난 데이터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낮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여성의 IT 소프트웨어 인력 비중을 보면 전체 대학 졸업생이 53.9%인데 소프트웨어 전공한 그런 여성의 비중은 24.3%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업에 종사하는 걸 봤을 때는 21.6%, ICT는 한 28.9%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 CEO, 여성 CEO는 전체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이렇게 보이식으로 올라갈수록 여성의 비중은 굉장히 작아지고 그 분포가 이제 좁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외에도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한데 이제 뭐 유네스코라든가 월드뱅크 ILO 데이터를 가지고서 그 BCG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스템 분야는 36%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 고용 종사자는 25%, 그리고 관리자는 14%이고요. 그다음에 임원진, 그리고 그다음에 CEO 부분이 이렇게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향은 글로벌이나 우리나 비슷한 수준이지만 우리나라가 조금 더 낮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국가별 남녀 임금 격차인데요. 이 부분이 저희 가장 아픈 부분인 것 같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OECD 중에 가장 임금 격차가 높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34.6% 정도고요. 계속 뭐 나아지고는 있지만 속도가 느린 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고 이거는 이제 2016년 기준으로 봤을 때 OECD 평균이 14.1%인데요. 한국은 36.7%, 2016년 기준이니까 17년에 34.6%니까 조금 줄긴 했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스템 분야의 그런 그 남녀 임금 격차는 어느 정도인지 데이터가 없어서 이제 외국 사례를 좀 봤는데요. 이 데이터는 영국 의회에 성별 임금 격차 보고서를 제출한 자료를 참고를 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여성의 비중이 스템 분야 중에서도 이 그 컴퓨터 사이언스 쪽, 엔지니어 쪽에 그 여성의 비중이 좀 낮고요. 그 중에서도 임금 격차를 보면은 대졸 초임 기준입니다. 초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저희가 그 비중은 낮은데요. 임금 격차는 다른 데보다 상대적으로 좀 많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컴퓨터 사이언스는 다른 일반적인 14%의 격차가 있다든가 뭐 이런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4% 정도 격차가 있고요. 뭐 그 전체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조금 수요가 많다 보니 그런지 모르지만 아무튼 전문직이라고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 직업별 임금 격차를 한번 보면은 미국의 그 상위 직업 20대 직업 중에서 이제 봤습니다. 근데 상위 기업 20대 중에서 소프트웨어 관련한 직업이 4개 정도 포함이 되는데요. IT 관리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래머, 그리고 시스템 분석가 정도가 이제 이 소프트웨어 관련 직업인데 뭐 전체적으로 의사나 약사나 변호사 다음으로 실제로 임원진이 아닌 그 직업 중에서 임금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성의 임금이 남성의 임금에 비해 차지하는 비중이 임원 IT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89.9%고요. 여기 조금 낮지만 한 80 정확히 데이터 여기 값이 낮네요. 그 소프트웨어 개발자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다른 쪽에서의 그 뭐 의사나 변호사나 이런 쪽에서의 임금 격차는 남녀 임금 격차가 60%대인데 저는 대부분 90%에 가까운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래머도 86.9%입니다. 다만 이제 시스템 분석가는 좀 다른 소프트웨어 직종보다는 낮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저희 그 IT 여성 인력이 전체 노동 시장에서 참여하는 비중은 낮지만 임금 격차는 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IT 인력에 대한 어떤 진출을 늘리면 좀 더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성별 임금 격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업 분야에서도 사실은 이제 여성이 많이 창업을 하고 기업을 뭐 육성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낮은 상황이죠. 10%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수요가 요구되고 하는 게 이제 AI 인력인데요. AI 인력에서도 여성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성이 한 22%로 남성의 4분의 1 정도 되는데 기술별로, 스킬별로 혹은 직종별로 차이를 보면은 여성은 주로 데이터 구조라든가 그다음에 정보 분석이라든가 그다음에 텍스트 마이닝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그 대다수 인력이 머신러닝이나 뭐 데이터 구조에 전체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남성이 상대적으로 많은 게 머신러닝, AI 그리고 컴퓨터 비전, 딥러닝 이런 쪽입니다. 그리고 직업별로 봤을 때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성은 사서나 뭐 데이터 분석 이런 쪽이고요. 교사 이런 쪽이고 남성 같은 경우에는 엔지니어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기업의 어떤 유망한 분야의 책임자급 그리고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성별 격차를 개선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부분이 더 심화되고 있고 또 그 부분이 좀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AI 시대에 여성 인력을 활용하면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성별 격차를 얘기할 때는 어떤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측면을 많이 얘기하는데 이제는 이제 이런 성별 격차를 해소하지 않으면 경제 성장조차도 어렵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서 그런 분석을 한 결과를 보겠습니다. PwC에서 여성 격차를 기준으로 해서
여성 고용을 지금 최고 수준인 스웨덴 수준으로 높으면 국가별로 얼마나 GDP가 올라갈 건가 했을 때 물론 미국이 제일 큽니다. 10% 정도이고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 251년 정도니까 지금 현재보다는 13%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남녀 임금 격차가 우리가 워낙 많이 격차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개선이 되면 효과가 58% 증가한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남녀 임금 격차를 해소를 하면 굉장히 큰 경제적 효과가 일어날 거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 AI가 여성 IT 인력을 활용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 봤을 때는 첫 번째로는 경제 성장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두 번째로는 지금 굉장히 부족한 디지털 인력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AI로 인한 역기능이나 차별이 굉장히 많아지고 심화될 수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아마존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채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그게 너무 여성에 불리하게 채용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폐기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의 여성의 분포나 비중이나 지위가 낮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할 때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회 전반에 굉장히 많아질 텐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성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스템 분야에 대한 접근 그리고 직장 내에서의 그런 다양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조직 문화나 임금 격차, 재교육 기회를 확대한다는 것 이런 것으로 해서 여성 경력을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성의 리더십이나 롤모델의 역할을 해서 미래의 우리 여학생들에게 비전을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걸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해법에 대한 영감을 얻은 것 같은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분 귀한 말씀으로 의견을 담으셔서 발표해 주신 네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드리면서 주제 발표를 마치고 다음 순서인 패널 토론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패널 토론에 참석하신 분들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하고 여러분들에게 드린 유인물질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좌측에 계신 우리 김효정 아마존 웹 서비스 상무님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아마존 웹 서비스의 김효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은 지금 현재는 회사를 다니고 있긴 하지만 제가 사실 다른 특별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 정보과학회 여성위원회 위원장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보학회 여성위원회의 어떤 행사의 하나로 내일도 여성 대학원생들 대상으로 AI 관련된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사실은 이 행사를 주관을 하면서 다른 어떤 대학교를 바로 졸업하신 여성분 도움을 좀 받고 있어요. 그래서 행사를 주관하면서 그분한테 이 행사의 취지와 여성 쪽의 IT 인재, AI 인재를 키우자 하는 그런 취지로 진행한다라고 얘기를 드렸더니 굉장히 젊은 여성분이 저한테 처음에 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자극을 받고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히나는 그러는데 왜 여성이라는 것을 한정을 해서 행사를 하느냐라는 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젊은 그 여성분의 생각에는 어떤 행사의 이름에 여성자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평등이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여성이 중심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그게 방해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현재 대학에 다녔을 때 여성과 남성 비율이 어떻게 되냐에 대해 반만 듣고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좀 드렸어요. 왜냐하면 현재 이제 사회에 나와서 처음에 이제 사회에 나와서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제 나이 제가 IT 경력이 지금 현재 30년째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성 비율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저희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의 저희 고객사 중에서도 레드팀이라는 고객사가 있어요. 그 고객사의 임원으로 여성분이 CX에 구입을 했었을 때 IT 엔지니어 인력 중에 여성은 자기 혼자였답니다. 그러다가 35%까지 여성 비율이 확대된 이후에 이제는 이제 여성에 대한 어떤 채용이나 이런 어떤 기회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이제 소수인종이나 아니면 장애에 대한 걸로 어떤 회사 내 포용과 다양성 점으로 변화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예를 설명을 드리면서
사실 젊은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다음반의 세계에서 지금 본인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IT 분야, 그것도 전문가 분야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이런 어떤 여성분들이 계속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취지의 행사를 한다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 얘기하면서 굉장히 쇼킹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런 행사를 할 때 관련되는 젊은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거를 본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평등과 기회에 대해서 남성분들한테 왜 안 주냐라는 시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어떤 특정 취지 행사를 할 때도 관련되는 당사자분들과의 어떤 소통이나 그런 피드백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사회에 나와보면 저도 이제 사회에 나온 지 30년 됐지만 점점점 회사 내에서 여성 전문가로 일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저는 어렵다는 걸 점점 더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제가 젊은 여성분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이런 부분이 역차별이라고 생각한다면 남성분들은 남성위원회를 만들면 된다.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했더니 약간 깨달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성분들은 남성위원회를 만드실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모든 위원회가 모든 활동이 남성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소수의 단체들이 본인들한테 필요한 어떤 기회다. 어떤 이런 부분들, 피드백을 낼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활동들을 이제 시니어들이 본인의 경험하에 만들어진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약간 이제 수긍을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다른 방은 없을까를 고민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있는 아마존 웹서비스 회사가 글로벌 회사를 푸신 이유도 피드백 중심의 댓글 문화에서 새로운 서비스의 아이디어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런 여성 정책 이런 부분도 젊은 세대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 외에 이제 나머지 분들과도 어떤 소통을 거쳐서 그런 어떻게 보면 컨센서스 하에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제가 컴퓨터 분야를 전공을 하기를 결심한 게 고등학교 때 열심히 했습니다. 그 계기가 뭐냐면 굉장히 좋은 기회였는데 84년도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근데 여름방학 때 덕수상고에서 EDPS 교육을 2주간 했습니다. 근데 마침 이제 저희 반 반장 보고 가라고 했는데 반장이 가기 싫었어요. 방학 때 누가 공부를 하겠어요. 그래서 저보고 학생부장님 저보고 가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뭔가 새로운 걸 문화를 펼치면 이제 2주간 EDPS 교육을 들었는데 그때 받았던 교육이 베이직 교육이었습니다. 베이직 세로를 짜고 테스트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고등학교 2학년까지 저는 전공을 정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해야겠다. 굉장히 앞으로의 삶이 다양해지고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선택에는 후회는 없습니다. 근데 요즘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그 대학을 졸업하고 컴퓨터를 전공하고 대학 졸업한 다음에 IBM에 입사했습니다. IBM 입사해서 제 매니저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쪽을 하면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 당시 대학교 때 배웠던 지식으로 보면 데이터베이스가 좀 따분하고 좀 변화가 없는 분야로 느껴져서 저는 데이터가 아니라 프로세스 분야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고 그게 이제 지금까지도 연결이 돼서 클라우드 회사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변화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느끼는 거는 저한테 그 젊은 멘토분들, 여성 멘토분들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국가생인데 사실은 취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제가 여러 가지 준비해주다가 마지막에는 한번 전략 분야를 바꿔보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고용부에 하는 어떤 빅데이터 관련된 무료교육 6개월짜리 코를 소개해주고 그쪽에 들어가서 굉장히 재미있게 보고 있어요. 그분한테 제가 소개해드린 이유가 뭐냐면 저는 프로세스로 30년 했지만 지금 와서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데이터를 했었으면 AI로 연결됐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데이터 분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데이터는 누적이 되거든요. 지식이 누적이 돼서 그게 이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분야고 프로세스는 최신 프로세스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최신 기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여성분들이 갖고 있던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점점 사회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점점점 힘들어지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네트워킹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남성분들이 많은 어떤 속에 유일하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쪽을 지금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이제까지 본인이 투자했던 지식들이 계속 쌓여서 계속 가할 수 있는 데이터
제가 사실 경력이 IBM하고 AWS에서 글로벌에서 다녔는데 항상 아셨던 부분이 어떻게 하면 한국 사회에 비하면 좋다라는 분야인데요. 저는 그걸 주로 다양한 협회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IT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기술 지능협회, 그다음에 이제 여성적 고용을 활동하고 있고요. 모델에서 여성 정부학계 여성 위원장까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협회 활동을 통해서 젊은 여성분들,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어떤 다른 IT 전문가들하고 소통할 수 있고 그분들한테 많은 기회를 제공을 하고요. 또 여성분들한테도 이런 취지에서 사실 굉장히 많은 기회를 주는 활동들이 정부 차원에서도 계속 예상 대상이 돼서 제공될 수 있었던 공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민희 선생님 말씀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으로는 KT 융합 기술원의 백은영 선생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T 백은영입니다. 저는 이제 언어들의 출처를 보시면 SPFC 생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S가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 데이터 성장 버추얼라이제이션을 뜻하는데 그건 하드웨어로 이루어졌던 데서 기술이 빠르게 소프트웨어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네트워크, 복잡한 네트워크를 준비하는 것으로 다 소프트웨어로 지능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한국이 세계 최초로 5G를 했는데 그 5G와 4G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저희 입장에서는 많은 장비들이 소프트웨어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능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저는 지금 오늘 AI 시대의 여성 전사를 키우라는 그 주제하에서 앞에 많은 분들이 여성 인재들이 어떻게 자기의 역량과 그리고 실력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느냐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5G 시대가 되면은 가정과 일을 병행해야 되는 그런 여성분들한테도 저희가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 집에서 마찬가지로 일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빠른 통신활동들을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저도 이제 그동안 일을 해보면 이 AI나 소프트웨어 분야는 일을 할 때 이제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같이 많은 전문가들이랑 일을 하는데 그럴 때 처음에 이제 얼굴을 보고 만나서 얘기를 하기보다는 온라인상에서 국제회의 같은 거를 이메일을 통해서 통화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때 얼굴을 못 본 상태에서 이메일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고 사실 외국 사람들은 제 이름을 보고 제 이름이 여자이라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서로 내가 가진 정말 진정한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이런 AI 분야고 또 소프트웨어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이런 방식으로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젊은 후배들한테도 많이 홍보를 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예전에 외국에서 소프트웨어 분야에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제 많이 기여를 못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럴까라는 이제 사설, 신문에서 사설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의 결론은 그런 거였습니다. 적절한 롤모델이 없다. 그게 소프트웨어 분야에서의 롤모델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빌 게이츠였는데 사실 빌 게이츠도 소프트웨어를 전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본인이 이제 좋아해서 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많이 알려진 롤모델을 많이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그 사설에서 했는데 저도 공감을 하는 게 요즘 보면은 TV에 많이 등장하는 연예인이나 셰프들, 운동선수 그 세 가지 직업이 요즘 젊은 청소년들의 그 가장 되고 싶은 직업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런 모든 엔터테인먼트나 그런 것들 뒤에는 우리 뭐 요즘 1인 방송이나 그런 것들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결국은 소프트웨어 기술이 그리고 AI 기술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고 그 분야에서 우리 좋은 멋진 여성 인재들이 훌륭한 롤모델로서 숨어서 일하시지 않고 많은 후배들을 양성하는 같이 기여를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연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화여자대학교 일제공과대학교의 학장님께서 발언하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전자공학 전공 소속의 임혜숙 교수고요. 오늘 오신 분들이 대부분 소프트웨어 전공하신 분들인데요. 저는 전자공학 전공이고요. 전자공학 분야에서도 지금 AI가 굉장히 이슈입니다. 그리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전자공학을 전공한 여성들도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나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통계들을 보여주셔서요. 저도 사실은 여성 IT 전사 이렇게 세 개의 단어에 대해서 좀 통계를 보여드리고 그 통계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이미 너무들 많은 숫자들에 좀 약간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조금 생략을 하고요. 그냥 한 가지 그동안 커버되지 않았던 좀 새로운 통계 하나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학계열 전임 교수 중 여자 비율 많은 관심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요. 자연계열은 여자 재학생 비율이 50%가 약간 넘습니다. 그런데 여자 교수님들이 30%로 그리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공학계열은 어떤가 살펴봤더니 여자 재학생 비율이 20% 정도인데요. 여자 교수님들 비율은 5.7%입니다. 그래서 공학계열의 여자 교수님은 정말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그 옆에 더욱 관심 있으실 것 같은 주요 대학들의 여자 교수, 공학계열 여자 교수 비율들을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찾아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화여대 먼저 말씀드리면 이화여대는 여자 교수님, 공학계열 여자 교수님 비율이 23%로 국내 최강입니다. 제일 높고요. 그 외에 이제 카이스트가 조금 높고 포항공대가 한 5% 정도로 높고요. 그 외에 다른 대학들,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데 다 2% 남짓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성 교수님들의 공학계열 여성 교수님들 비율이 낮다. 앞으로 우리 소프트웨어든 전자공학이든 전공 열심히 하시면 공학계열 여성 교수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IT에 관해서 제가 또 열심히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IT에서 인력 수급의 현황이 어떤가라고 살펴봤더니 대학에서 IT를 전공하는 학생들은 한 20% 남짓 되는데요. 기업에서 IT 인력을 필요로 하는 비율은 5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IT를 전공을 하고 나면 대학에서는 20%밖에 안 되는 학생들이 배출이 되지만 기업에서는 절대적으로 50% 넘는 인력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미스매치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러니까 IT를 전공해서 사회에 나가면 사회적 수요가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사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전사는 뭐니 해도 전투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IT를 전공한 여성들의 전투력은 어디에 있을까를 한번 또 열심히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래도 뭐니 해도 전투력 하면 전공 지식이 가장 중요한 어떤 전투력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에 더하여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같이 일하다 보면 인성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전투력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성 부분에서는 첫 번째로 소통을 좀 잘하는 그런 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매사에 좀 긍정적인 태도라든가 그다음에 또 정확한 단어를 선택해서 간결하게 말하는 습관이라든가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 인성으로는 공감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를 해보는 거 그리고 또한 내가 팀으로 일한다,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라는 식의 그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한 전투력이 아닌가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의지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던 학교에서 공부를 하던 굉장히 많은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넘어가면서 배우는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씩 넘어가다가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나씩 넘어가면서 작은 그런 성공의 경험들을 쌓아가고 그런 성공의 경험과 기업들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전투력이 강해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과정들을 한번 잘 즐기면서 살아가보자라는 얘기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현재 대한전자공학회 수석 부회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내년도 회장으로 선출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한전자공학회 73년 역사에 처음으로 여성 첫 회장입니다. 제가 50대 회장으로 일하게 될 건데요. 그 50대 회장으로 뽑힌 비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비결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비결은
제가 잘난 게 전혀 아니고요. 대한전자공학회의 선진적인 선거 시스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해야 하고 표를 부탁을 해야 된다면 아마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한전자공학회에서는요, 그동안 상임이사, 부회장 이런 거로 활동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어떤 위원회에서 후보들을 이렇게 추려냅니다. 그리고 그 후보들에 대해서 이제 평의원들이 직접 모여서 평의원들의 직접 선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 꾸준히 열심히 활동해온 사람들이 그 후보에 들어가는 기회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 그간의 활동 실적을 보면서 평의원들이 투표를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회장이 되고자 노력한 적도 없고요. 뭐 회장이 되고자 표를 부탁한 적도 단 한 번도 없는데 그냥 주어진 어떤 상임이사 역할이면 상임이사 역할을 열심히 잘 해내고 부회장 역할을 잘 해내면서 어느 날 갑자기 봤더니 수석 부회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요. 여성들이 사회에 나가서 전투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는 이 잘 갖춰진 사회 시스템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아직도 우리나라는 남성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조직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남성 중심의 사고에서 의사 결정이 내려지는 그런 조직이 대부분인데 그런 조직들이 만약에 선진화될 수 있다면 여성들이 크게 스트럭을 하지 않아도 여성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전자공학회 모델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같은 전자공학 출신으로서 굉장히 좀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시다시피 소프트웨어 쪽도 여성이 많이 없다지만 사실은 전자공학 쪽은 정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임 교수님께서 차기 그 회장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그런 걸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그 IT 여성 기업인 협회 전현경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IT 여성 기업인 협회 회장 전현경입니다. 오늘 많은 부분에서 통계나 앞서서 발제해 주신 발표 내용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상당히 이렇게 훌륭한 분도 많고 통계 자료도 이렇게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하면 되게 희망적이겠다 또는 사이다 발언에 대해서 막 내심 속으로 박수도 막 치고 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가슴이 너무 먹먹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은 저희 IT 여성 기업인 협회는 IT 분야에서 기업을 창업해서 이끌어가는 그런 단체입니다. 어저께 저희가 이제 12회차 12년 동안 이끌어온 20개 여대생 멘토링 수행 계획 발표회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해년마다 200명 넘는 여학생, 20개 여학생 대상으로 멘토 기업, 저희 여성 기업인들이 멘토를 하고 멘토 교수님들이 해서 한 대학 40에서 50개 팀을 선발해서 한 6개월간의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전 1회 때부터 참석을 했었는데요. 첫 해는 저희가 학생들과 교수님들과 부탁하면서 막 하기 급급했어요, 행사를. 근데 해년마다 저희들이 느끼는 거는 이 멘티 학생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정말 달라지는 거를 보고 저희가 큰 감동을 좀 받았고 그러면서 여기에 참여하는 교수님들, 멘토 기업들도 정말 적극적으로 하세요. 해년마다 자기의 봉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명감 같은 거가 생기는 거죠. 우리 여기서 여성들이 이렇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울림들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지금 옆에 우리 곽익불 최과장도 오셨지만 멘토링 그 사업 성과에서 상당히 좋은 지표가 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문수복 교수님 발표해 주신 거에 파이프라인을 늘려라. 저는 여기 계시는 교육계나 교수님들이 정말 여성 인재들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정말 늘려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IT 쪽에 종사하는 기업에서 여성 인재들 찾기 정말 어렵고요. 저희뿐만 아닙니다. 중소기업에서는 대기업도 그럴 건데요. 지금 AI 분야나 빅데이터, 블록체인, 4차 산업 견인하는 기술 분야에서
그 인재들이 정말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 미스매칭이 많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여성이 들어가면 그 갭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각 분야에서 교육, 그 인재 육성에 대한 것은 저희 산업 분야에서도 정말 학계나 여러 네트워크 쪽에서 인재 양성에 대한 중요, 정부에서도 정책, 아까 AI 대학원이나 등등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계시고 그런 정책들 많이 갖고 계시는데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계속 해주시기를 바라고, 저희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기업의 가장 큰 것은 경쟁력 강화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아까 정부나 또는 교육, 이공계, 연구기관, 학교에 계시는 여성분들이 상당히 정말 스마트하시고 저 너무 훌륭하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여성들이 각자 개인의 능력으로 개인이 혼자서 찾아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에 나왔을 때 저희는 처음부터 이렇게 창업을, 회사를 제가 17년 전에 만들었었는데요. 창업을 하고 지금까지 성장하기 위한 발버둥을 정말 많이 치고 있고 제 후배들도 역시 그렇습니다. 창업 생태계가 엄청 좋아졌고 취창업, 입주나 여러 자금이나 상당히 많은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7년차 데스밸리를 넘지 못하고 회사 문을 좀 닫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고민을 하는 후배들을 보면서 너무 어저께도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가슴이 아프고, 여전히 우리가 투자를 받으러 IR을 가면 여전히 여성 기업에 대한 아주 낮은 좀 보이지 않는 차별을 느끼면서 저희들은 얘기를 합니다. 아, 산업 현장에서 이렇게 처절한 소리들을 우리는 늘 내고 있지만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이런 자리에 자꾸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요즘은 뭐 제가 그래서 먹먹한 마음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의제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요. 일자리 미스매치에 대한 정책들은 꾸준히 발굴해야 되고, 그리고 AI 분야나 이 AI뿐만 아니라 ICT 분야,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대기업, 중소기업의 기술 격차도 저희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 또 여기서 여성 인재들이 우리 후배들뿐만 아니라 여성 기업 또는 여성 임원들 모두 또는 연구자들이 정말 사회에서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그런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정책과 최준호 과장님께서 파워포인트 방금 소개받은 소프트웨어 정책과장 최준호입니다. 제가 아니고 여성분이 소프트웨어 정책과장이었으면 더 이 자리에 우선 저희 부탁받은 거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선도인재 집중 양성 사업이라고 해서 구축하고 있는 내용들을 하고요. 금년도에 이제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사업 관련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계속 많이 나왔던 부분들인데요. 결국은 핵심 인재 양성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될 거로 보이고, 저희들이 그중에서도 이제 5C라고 해서 그 6가지의 어떤 이런 창의성이라든지 비판적 사고, 도전적 행동과 역량, 중앙 수업 이런 역량들을 갖춘 인재들을 저희들이 양성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미래의 어떤 국가 경쟁의 핵심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 분석한 자료인데요. 저희가 4대 분야에서만 2022년까지 한 32,000명 정도의 어떤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특히 고급 인재나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부족할 거로 이렇게 보고
인재를 한 1만 명 정도 양성을 하고자 그런 목표를 가졌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시장 수혜만 인재 양성, 또 혁신적인 인재 양성 기관을 설립하는 것, 그리고 이제 민간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대하는 것, 이런 부분들로 해서 크게는 이제 저희들이 사업 개념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 핵심 인재 양성하고 인공지능 대학원 신설, 그리고 혁신성장 청년 인재 집중 양성, 그리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추진해 왔습니다. 크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비학위 과정이 2년제 교육 과정을 만들어보자. 기존에 어떻게 보면 정규 교육 과정이 해결하지 못한 그런 인재 양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비학위 과정이 2년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결국 세계 최고 수준의 소프트웨어 핵심 인재를 양성하자는 게 기본적인 목표고요. 저희들이 한 금년도에 매년 한 연 500명 정도를 양성으로 목표를 하고 있고 2023년까지 한 1,800억 정도 저희들이 투입을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제 학장 공모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많은 사실 여성분들이 학장 공모를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하니까요. 학장 공모에 응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장 공모도 하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법인 설립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분명히 추진해서 하반기쯤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교육생 모집해서 교육이 시작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실무형 청년 인재 7,000명 양성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산업계에서는 인재가 부족하다고 하고 졸업 예정자나 취업 준비생들은 취업을 못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산업체 전문가를 통한 이제 멘토링을 통해서 한 6개월 동안 1,000시간 정도를 교육을 하면서 이한 편대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인 프로젝트 중심으로 교육을 해서 이분들이 결국은 이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감각을 갖춘 고인재 양성 부분인데요. 그것들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앞으로 지금 4산업혁명을 이끌어갈 그런 핵심 분야들이 결국 고인재 부족이 가장 심화될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히 석박사 재학생이라든지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내에서 그동안에 많은 걸 받았지만 해외 유명 자기네 연구소 등에 파견을 해서 공동 연구라든지 위탁교육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1년 정도로 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AI 대학원은 신문재단에서 발표하셨겠지만 금년에 처음 신설을 해서 세계 대학을 이미 선정을 했고요. 이 AI 대학원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AI 분야를 오늘의 주제의 어떤 핵심이기도 하지만은 이런 AI 부문의 어떤 우수한 교수님과 학생들을 저희들이 양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당 한 60명 정도씩 해서 석박사 과정을 양성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고요. 저희들이 한 2년부터 매년 5년 5+5 과정을 해서 금년은 아마 10억이 되겠고 내년 한 20억 정도씩 해서 아마 대학들에 이제 지원하는 지원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금년도에 저희들이 그러면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관련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이거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이제 프랑스 이제 애플 42 모델을 해서 교재도 없고 교수도 없고 어떤 학비도 없는 이런 신개념의 저희들이 새로운 어떤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부지는 이 교육 기관이 설립된 위치는 지금 저희가 서울시랑 동문 협약을 해서 밑에 보시면은 개포 디지털 혁신 파크에 저희들이 입지를 이미 선정을 해서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실질적으로 여기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이거는 이제 청소년 청년인재 집중 양성 사업은 이제 금년도에도 6개월씩 해서 한 1,400명 저희들이 전문 인력 양성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은 아까 앞서도 말씀을 주셨지만은 저희들이 작년까지 이제 30개 대학을 선정을 했고요. 금년에는 이제 5개를 더 선정을 해서 35개로 저희들이 특별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문 인력, 그다음에 융합 인력들을 키우고, 그다음에 또 대학발 창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더욱더 강화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대학원 과정, 석박사 과정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 대학들의 이제 대학원 과정 중에 가장 우수한 연구실을 선정을 해서 최고 수준의 어떤 석박급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결국은 그 소프트웨어 스타랩이 작년도까지는 저희들이 22개를 선정해서 작년 7개 대해서 29개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라는 조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크게는 대학 자체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 학위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이라든지 스타랩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대학이나 대학원 과정들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고요. 아까 핵심 성장 청년인재 집중 양성 사업이라든지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학교와 상관없이 저희들이 별도로 그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소프트웨어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했던 사업이고요. 매년 한 100명 정도를 저희들이 선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한 150명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 있고요. 이거는 한 6개월 정도 처음에서 선발할 때부터 가장 소프트웨어를 잘하는 학생들을 저희들이 뽑아서 그런 학생들 100명을 뽑아서 이 100명을 국내에서 최고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6개월 정도 기업체에 계신 그런 대학 전문가분들하고 어떤 팀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이나 이런 데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지만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에 선정되지 못한 대학에 있는 대학생들 이런 부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무 역량을 더욱더 갖출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업하고 멘티하고 ICT 전문가들이 팀을 이뤄서 한 5개월 정도 그 실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전 회장님께서도 지금 하고 있는 그 이부와 같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한이음, 프로보노, 이부와 이런 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세 가지 형태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주제가 또 여성 관련한 그런 내용이어서 한번 저희들이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저희들이 여성 관련해 지원하는 사람이 뭐였나 봤더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선도인 이제 1만 명 양성하는 분들 중에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 이상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ICT 멘토링 사업 중에 이부와 ICT 멘토링 사업은 특히 이제 이공계 여대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계속적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여성 인재 수급 활성화라고 해서 취업이나 이제 경력 분들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영상에서 여러 가지 교육생들 교육을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도에는 그 여성 실무 인력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제 IT 여성 취업 연계 플랫폼 서비스로 저희들이 시작을 여성적인 협회를 통해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뭐 앞으로 이제 그 IT 고용을 통하는 여성분들이 결국은 취업 매칭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시간 좀 되긴 했는데요. 약간 Q&A 시간을 좀 갖도록 그렇게 하도록 약간 양해를 좀 구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그 분들이 오늘 많은 얘기를 드렸는데요. 사실 너무 많아서 제가 일일이 다 정리하기에는 좀 너무나 벅찬 것 같아서요. 아마 여기서 말씀하신 주요한 내용들은 정리가 돼서 우리 정로인 협회의 홈페이지에 아마 올라갈 거니까 혹시 참조가 필요하신 분은 그쪽에서 다운을 받으셔서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서 우리 오늘 그 발췌하신 분이나 또 토론하신 분들께 질문을 하실 분이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IT 여성기업인협회 이사로 있는 인자랑 소프트웨어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사입니다. 얼마 전에 산업계에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는 얼마 전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계속 산업계에서는 이쪽 IT 쪽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그거에 대한 푸시는 대학 쪽에 계속 들어가면 대학 쪽에서는 대학 내에서만 어떻게 하려고
이야기만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대학 내에서 이렇게 운영되기보다는 일단 대학 내에서도 좋은 인력이 들어와야지 좋은 인재를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테니까 그것보다는 좀 더 아까 문수국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파이프라인을 넓혀서 중고등학교, 대학 내에서도 중고등학교 쪽에 좀 더 투자를 해서 좋은 인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운영을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작년부터 사실 소프트웨어 필수화가 지금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작년 중학교, 그다음에 올해 초등학교 해가지고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저희들이 보기에도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저희가 보기엔 우선 시작이 됐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더욱더 좀 늘어나서 초, 중고 때부터 어떤 그런 부분들의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활성화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거와 더불어서 저희들이 뭐 금년에는 뭐 예를 들면 뭐 취약계층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지역에 있는 그런 부분, 그런 아동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뭐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사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교육부나 이런 부분하고도 협의를 해서 같이 잘 해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초중고는 대학교나 산업계에서 뭐 어떻게 해서 교육부 소속 관할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요. 근데 교육부에서 그런 시스템 운영하는 게 약간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듣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도 부족하다라는 걸 듣고 계실 텐데 교육부에서 그런 게 부족하다라면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교육 방법을 확장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쪽으로 뭐 교육부를 띄고 하려고 하지 않고서도 다른 방법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 네, 마지막으로 그냥 코멘트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이제 인력 플로우 뭐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미국의 사례를 봐도 그렇게 많이 필요한데 그 컴퓨터를 전공하는 여학생이 굉장히 이제 내려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아까 지은이 실장님이 발표하신 걸 보면 현재 참여하고 있는 인력에 비해서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여학생 수가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왜 안 할까요? 저는 이 업계의 문화가 여성들이 서바이브하기에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그 문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AI가 지금 다 많이 이제 대체를 할 텐데 그 AI가 현재 그 테크놀로지 분야를 리드하고 있는 남성들하고 굉장히 비슷한 일들을 합니다. 예를 들면 채용에서 아까 아마존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모르는데 채용에 굉장히 여성들이 불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AI가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인클루시브한 게 아니라 익스클루시브하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이거는 비셔스 서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논의를 양성도 굉장히 중요하고 뭐 여성이 참여해야 된다면 좋은 기회가 있다 하지만 그 기회가 정말로 여성들이 기분 좋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거에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그 과기정통부는 사실 당장의 뭐 산업 인력이 없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특히 문화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분만.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의 나정근입니다. 저 과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2017년도부터 지금 학교에서 주로 하는 일이 전공자 교육 말고 비전공자들의 컴퓨터 교육을 어떻게 할까를 좀 플랜을 세우고 과목도 개발하고 하고 있는데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한계를 느끼는 거는 학교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산업계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게 지금 현실이고요. 왜냐하면 하이테크를 가르치려고 해도 일단 비전공자 대부분에 갑자기 뛰어넘어서 이렇게는 못하고 차근차근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그 전공 산업체 연계 그 프로젝트 과목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보통 제가 이제 연락을 하려고 그러면 대부분 지인 찬스를 쓰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말고 좀 공식적으로 업계를 컨택을 할 때 혹시 모르겠습니다. 저기 이렇게 정책적으로 그런 업체가 학교에 이렇게 붙어있는 하는 게 좀 어떻게 보면 회사 입장에서는 좀 귀찮은 일이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정책적으로 그걸 잘 서포트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는지 사실은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보려다가 한번 공식적으로 한번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계랑 같이 뭔가 실질 연계가 돼서 그쪽에 있는 전문가들을 갖다 같이 학생들하고 이렇게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학적 연계형, 산업적 연계형 이런 게 나오시죠. 예. 그래서 뭐 그런 저희들이 이제 학점 연계형 그런 지원 사업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기는 한데 아마도 원하시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제 ICT 멘토링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결국 그 멘토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풀이 있어요. 그 멘토 풀들이 있어서 이런 멘토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활용하실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아마도 이제 뭐 소득 중심당이나 이런 데는 또 그렇게 또 산업장기나 이런 것들을 또 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지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혁신성장 청년인재 같은 경우도 저거는 저희들이 이제 원래 기여를 할 당시부터 그 기업체하고의 어떤 그런 그 교육 시작 전부터 기업체들이 같이 들어와서 그 교육 과정도 설계를 하고 나중에 취업 연계까지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자라는 그런 취지로 한 것이거든요. 아까 저기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7,000명 정도 양성한다는 그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저희들이 한 1,400명 정도를 양성한 그런 사업인데요.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교육기관이 지금 이미 선정이 됐습니다. 교육기관이 선정이 됐고요. 그런 교육기관하고 기업하고 같이 들어와서 저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마도 이 대상은 취업 예정자나 미취업자이기 때문에 대학교 이제 4학년이나 이런 학생들이 사실은 이런 교육 대상이 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실제로 이 과정에 이제 신청을 해서 6개월 정도 이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서 과장님도 말씀 주셨고 그 교수님께서도 학생들 위해서 현장 프로그램 같은 거 지인 찬스 주셔야 되고 기업에서도 학생들 좀 뽑으려고 인턴부터 선발하려면 사이트에서 선발하던가 아니면 아는 교수님들한테 정말 훌륭한 학생 좀 추천해달라고 하는 지인 찬스를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같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은 이제 공모 사업이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그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취업이 잘 돼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 프로젝트를 했던 학생들은 뭐 일본에 조기 취업된다던가 취업이 잘 되거든요. 그럼 다른 계층에 있는 그 프로젝트나 교육 프로그램 참석하지 않은 더 많은 학생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연결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희 너무 시간이 많이 진행돼가지고요. 오늘 더 질문을 못 받고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띤 이렇게 토론까지 끝까지 나와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네. 제가 잠깐 다른 일정이 있어가지고 왔는데 우리 저 방에 비서관들이 뒤에 앉아서 다 적었습니다. 다 적고 아까 제가 알고 가기로는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이나 우리 정부에서 여성 인력을 적극적으로 전문 인력을 좀 뽑아서 활용할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듣고 갔는데요. 그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은 WEF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노베이션 센터를 하나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는 일이 뭐냐면 AI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자율주행차라든가 지금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한 서비스나 기술이 활용될 때 그것이 인간 사회나 여러 가지 인간 존엄성이나 윤리 문제나 도덕 문제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피지빌리티 체킹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제가 놀란 건 여성 인재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기업과 정부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함께 돌아서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한가 했더니 여성이 가족이라는 걸 꾸미고 가고 또 지극히 그 많은 그 아이들을 길러내면서 그 생활에 들어가는 그런 여러 가지를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임을 오늘 보고 우리 여성정보인협회가 앞으로도 이런 어떤 주제를 통해서 많은 일을 좀 해주시고 많은 분들을 좀 오늘 발표 내용이 너무 훌륭해서 우리 비서관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발표 내용이 국회에서 하는 내용의 그 어떤 세미나보다도 너무 전문성이 있고 너무 좋았다. 그리고 필요한 일이고 그래서 제가 가능한 한 제 임기 동안 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 오신다 그러면 다 만들어드리고 또 해드릴 테니까 제발 많은 여성 후배들을 좀 데리고 오셔가지고 네, 여기 선후배들 오셨는데 우리 학생들 많이 좀 오게 해서 지금 이렇게 어른들이 고민도 하니 너희들도 얘기를 좀 해봐. 다음번에 우리 저기 학생들도 한 말씀씩 좀 다 하게 해서 이런 그 포용과 화합이 되는 이런 장을 좀 많이 마련하면 뭔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개선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준비해 주신 우리 발제자 토론자분과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너무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가능한 한 자주자주 이런 시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처음 하는 일이라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만 나름 뜻깊은 행사였던 것 같고요. 많은 문제가 제기됐다는 데 의미를 우선 둘 수 있는 것 같고요. ICT 분야의 여성 전사를, 그러니까 AI와 ICT 분야의 여성 전사를 키우면 OECD 우리 꼴찌 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헌법에 대한 영감을 좀 얻은 것 같고요. 또 여성이 잘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회 문화적 시스템을 갖춰주면 또 혁신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지 조금 많은 문제 제기가 되었는데 해법을 얻지 못한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러한 OECD 문제 순위를 올려주는 책임 부서, 아까 문수옥 교수님 발제해 주셨는데요. 책임 부서가 어딘지에 대한 해답은 아직은 제가 못 얻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조금 더 궁금한 거는요. 정말 과기정통부에서 선도인재 1만 명 양성을 위해서 지금 30% 목표를 세우셨는데요. 지금 고교에도 20%가 안 되는데 어떻게 30%를 채울 수 있을지 궁금한 부분이 좀 아직 남아있네요. 그래서 또 이런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다고 하시니까요. 이게 지금 최저임금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고용 문제나 이런 거 고용노동부가 모두 고용에 대해서는 고용과 임금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경사농이나 여러 가지 정부 부처하고 하고 있고요. 이게 여성의 샐러리 격차라든지 이런 거는 UN에 보고가 되고 있는데 CSW라는 커미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미티 오브 스테레오스 오브 워먼에서 우먼의 지위 향상에 대한 커미티가 있는데 거기에 한국이 보고하는 챕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저도 3월에 갔다 왔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주무부처가 여가부도 있지만 주무부처가 딱히 여기서 그걸 올려야 된다 이런 거는 사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이런 보이스가 많이 전달이 돼야 됩니다. 외부에서의 보이스나 외부에서의 격차 문제라든가 이걸 해서 결국은 고용노동부나 정부가 그 부분을 끌고 가도록 기업에게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 정책을 하는 거고요. 또 입법기관에서 얼마 전에는 여성을 평등하게, 여성과 남성을 할당을 동등하게 하라 이런 법안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결국은 성숙이 필요합니다. 성숙된 어떤 보이스나 성숙된 시장 여러 가지 그것이 되어야만 법도 통과되는 거고 정부도 시책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네.